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캐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곧 안녕하십니까 하시면서 친근하게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이 익숙한 목소리 역시 들을 때마다 반갑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휘밀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에 대해 살짝 뒷짐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현실 공포 쪽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휘밀님께서 신령 이야기, 귀신 이야기 들려주실 때마다 정말 소름 돋고 재밌게 듣거든요. 하지만 역시 늘 그렇듯이 기전곰 영역으로 넘어가면 좀 떨린다고 하시네요. 기전곰이든 전곰이든 휘밀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이야기는 늘 믿고 들을 수 있는 퀄리티니까 걱정 마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찔코. 오늘은 약간 영적인 성격이 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나름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같은 반과 대학의 동생들과도 가깝게 지내던 때의 일입니다. 그 동생 중 하나가 얼마 전 서울로 취직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동생이 대학원 다니던 시절 교수님과 가끔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때 자리에 함께한 시간간사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교수님께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시간간사분은 지금으로 치면 나이가 아마 40대 초반쯤 되셨을 거예요.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꽤 젊은 편이셨죠. 그런데 이분의 삶 자체가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까지의 인생이 참으로 지고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라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가정을 다시 꾸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또 어지간히 술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카드놀이와 술자리에 빠져서 집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시간간사분은 어린 시절 내내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를 도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는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다가 아주 가끔 집에 오면 어린 도연이 모아놓은 저금통이나 털어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지분으로 유년기를 보내야 했던 도연.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어둡고 쓸쓸한 풍경 속에서부터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말했습니다. 그나마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겪은 이별은 어린 도연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고 자연스럽게 또래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나 손질을 뜸찍이 아끼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지만 형제 중 하나인 작은아버지를 둘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집 기록 몇 평 안 들지만 봐 너한테 줄게. 다른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제발 이 아이만 책임져다오. 돈도 바라지 않는다.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잘 키워다오. 그렇게 작은아버지는 어린 도연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부치라도 조카는 결국 조카일 뿐 친자식과는 다른 존재였던 겁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눈치껏 끼니를 때워야 했고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늘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어린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참고서를 사달라고 말 꺼내는 것조차 눈치 보이니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결국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유명 대학의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도연은 작은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방 하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다행히 작은아버지는 흔쾌히 도연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하며 반갑 마련할 돌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연은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도연은 고시원이며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방을 알아봤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방 도시에서 살다 온 그에게 서울의 물가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 이 돈으로는 텐트도 못 치겠다 하며 좌절에 빠져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하숙집 입주자 모집.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 운영하는 하숙집이라는 내용이었고 도연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하게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주었고 이쪽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상황을 보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메일을 자주 쓰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도연은 어떻게들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서툰 손길로 이메일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그날 이후 도연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초창기라 그런지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서 뚝딱뚝딱 서툰 손길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구구절절 써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고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카페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살집이 있고 인상이 다소 강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학교 합격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도연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봤다며 참 기특하다고 하더니 그런 합격증서라든지 가족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걸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와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 이것저것 뗄 수 있는 서류를 챙겼고 다시 연락해서 만나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서류를 건넬 순간 그 남자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다가 울컥한 듯 일시오를 돌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연은 방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반값도 0원이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늘이 나를 돕는이다. 그 많은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 이동이 가는 다소 서름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동네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주택이었고 도연은 두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찮다. 충분하다. 그 주택은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고 맞은편에 작은 방, 그 앞에는 거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 주방이 나왔고 그 주방 앞쪽에 안방이 있는 전형적인 옛 가정집 구조였습니다. 도연은 두리번거리며 집 안을 살폈고 남자는 짐을 풀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 작은 방, 거기가 내 방이다. 도연은 혹시 여러 명이 함께 사는 하숙집인지 궁금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1대1 매칭이라. 너만 지내는 거야. 짐이라고 해봤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던 도연은 방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는 건 자유지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절대 거실과 주방 라인을 넘어 안방 쪽으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내 방이 기본으로 설치된 인테리어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움직이려고도 하지 말고 무엇이든 그대로 둬라. 세 번째, 너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친구를 데려오지 마라. 이 집은 오직 너 혼자만 드나들어야 한다.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친구를 재우는 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도연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주어진 기회가 소중했기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지키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도연은 그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대답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든 도연은 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할 시 이 약금 1000만원을 납부할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죠? 1000만원이면 제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장치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연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아저씨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었고 방 청소도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아저씨가 해주었습니다. 도연은 오직 공부하고 자고 밥 먹는 것만 하면 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사는 이 아저씨는 도연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나 들어와도 무슨 말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 도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조건이 있을까? 그렇게 도연은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공부뿐이다. 하지만 대학교 1학기, 새내기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 MT, OT, 술자리, 친구들과의 약속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첫 학기를 마쳤고 방학이 되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학이 중반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술을 조금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털썩 눕기 전 오심코 방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침대 맞은편 책상 옆 구석에 놓인 작은 탑다. 그 석단 위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석단 위에 올라가 서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술에 취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요즘 공부도 안 하고 술만 마셔대니까 정신이 나갔나 보다. 술 끊어야겠다.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그 남자아이는 매일 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릿하게만 보이던 아이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얼굴의 윤곽, 손가락 끝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또렷해졌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걸걸 떨린다. 이걸 아저씨에게 말해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얻어 사는 처지에 감히 불평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연의 고요했던 생활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지내던 도연에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딴 건 아니고 똘비라. 네 사정은 내가 다 알잖아.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분 다 내 곁에 없는 거나 다름없잖아.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소식이 끊긴 채 살아는 있는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처럼, 아니 멘토처럼 내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챙겨줄 좋은 분들을 소개해주려 해. 멘토링 프로그램 비슷한 건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도연은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조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 참여 정도는 해줘야 서로 보기 좋지 않겠다? 부담 없이 그냥 해보는 거라. 살짝 압박처럼 느껴졌지만 도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업에 방해만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일정 잡아서 알려줄게. 그리고 며칠 뒤 아침밥을 챙겨주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점심시간 뒤에 와나. 저번에 얘기한 두고 있으니까. 도연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토요일이 되자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울 식당이었고
순간 부담스러움을 느꼈지만 예약자 이름을 만화자 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를 열고 들어서니 중년의 부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글은 밝게 웃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아, 술비 군이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따뜻한 인사와 함께 보글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고 도연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보글은 도연을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솔비 곰 같은 청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자식 같은 나이인데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보글은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학교생활 하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인생에 대해 고민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꼭 얘기해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뭐든 돕고 싶어요. 도련은 그들의 따뜻한 말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느끼는 진심 어린 관심의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도불은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봐요. 홀비 군, 앞으로 미래 설계도 같이 하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보연은 순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인상도 좋고 따뜻한 분위기였기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명함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을 종사하고 있었고 쉽게 만나기 힘든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공부 못한 사람 아니니까 너랑 이야기하면 인생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하고 자주 보자. 그날은 그렇게 짧지만 묘하게 인상 깊은 만남을 마치고 보연은 집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연락이 왔고 보연은 다시 그 부부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났고 세 번째쯤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남자는 대화를 나누다가 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똘비야, 인생 설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다? 보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인생 설계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의사 한번 해보는 거야. 보연은 얼떨떨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의대를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라? 그러자 남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힘든 거 아니라. 치과 의사야. 치유 전문 대학원을 들어가면 돼. 시험만 준비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는 파신의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이 훨씬 좋아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보연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형편이 어렵습니다. 보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학교 졸업하고 전공 관련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호탄하게 웃었습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물질적인 건 내가 도와준다니까. 보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대학교 졸업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서야. 일단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졸업 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학교 생활 열심히 해.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너 같은 애가 그냥 회사원으로 끝나기엔 너무 아까워. 그리고 그는 지갑을 열어 현금 50만 원을 꺼내 보현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밥 굶지 말고,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기죽지 말고, 이걸로 밥도 사 먹고 용돈 삼아서. 보현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자 남자는 손등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했잖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현명한 거야. 보현은 결국 감사 인사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공부하고, 알바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여전히 방구석 미소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매일 밤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렇게 한화눈을 버텨가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 성북구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공부와 식사,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게 된 부부의 환대. 모든 게 익숙해진 듯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우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겉고기에는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아침이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고 용돈도 가끔 받았으며 부부는 변함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진우의 안쪽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밤완도 혼촌에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놈아. 명절이고 뭐고 꼭대기도 안 끼치냐? 진우는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다. 죄송해요, 작은아버지. 서울 왔으니 얼굴이나 보자. 작은아버지는 대충 대학 근처인 성북구 어디쯤에 있다고 말했다. 진우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춥고 흐린 날씨 속 진우는 길가에 서서 작은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머리를 탁 때렸다. 왜 이러세요? 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그 순간 눈앞에 선 남자. 익숙해야 할 작은아버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서울 오더니 작은아버지 얼굴도 까먹었냐? 남자는 농담처럼 웃었다. 진우는 얼버무렸다. 죄송해요.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라. 남자는 키식 웃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작은엄마가 챙기라더라. 안에는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이 들어있었다. 진우는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작은아버지,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다. 얼굴 본 걸로 좋다다. 방학 때 한 번씩 얼굴이나 보여다. 그래도 내가 널 키운 작은아버지인데. 짧은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진우는 받은 반찬을 들고 퍽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침대에 펄썩 지저앉았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왜 작은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거지? 진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뽀얗게 번져 사라져버렸다. 문득 또 다른 기억들이 가슴을 때렸다. 할머니의 얼굴, 할아버지의 얼굴,
모두 치아에게 지워져 있었다. 치토리는 기억났다. 함께 밥을 먹던 날들,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 명절 아침에 웃으며 건네던 세대 인사.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속에 있어야 할 얼굴들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진우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가 치매라도 걸린 걸까?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책상에 앉으려 했지만 진우는 알았다.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방 한쪽 침대 끝자락 작은 탑탑 위 언제나처럼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그를 목표정 안에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품은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기억이 어렴풋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첫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던 그 부부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뭐 하고 있냐? 진우는 책상에 앉은 채로 대답했다.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 잠깐 나와봐. 네? 집 앞이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진우는 대침 겉옷만 걸치고 현관에 나섰다. 바로 앞 골목길, 검은색 세단이 불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부부는 차 안에 타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아버지가 웃었다. 공부만 하니까 답답하지 않냐? 오늘 기분 전환 좀 지켜줄게. 진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성북고를 벗어나 단복고 이하 삼거리 쪽으로 달렸고 어느덧 대형 백화점 주차장에 멈췄다. 그날 부부는 진우에게 옷을 잔뜩 사주었다. 코트, 바지, 셔츠까지 하나하나 고르게 하면서 물었다. 어떤 색깔이 좋냐? 이 스타일이 더 괜찮지 않냐? 진우는 얼떨떨하게 고른 옷가지를 통에 안았다. 그들은 아낌없이 결제했고 쇼핑백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문득 생각했다. 이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나중에 치과의사나 되면 꼭 보답해야지. 다음날 새로 산 코트를 입고 학교에 나가자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야, 너 옷 장난 아니다. 비싼 거 입었네. 역시 서울 애들은 달다. 진우는 겉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빈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학과 교수 한 분이 진우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군, 혹시 어디 사니? 따로 자취합니다. 원룸 같은 데서? 비슷합니다. 교수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못하는 아닌데 이쪽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고이거든. 진우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혹시 진우 공방에 고등학생 또래의 남학생이 보이지 않냐? 그 말을 듣자 진우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방 구석 척탑 위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매일 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존재.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비슷한 걸 본 적 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교수는 낮게 속삭였다. 그 아이는 진우준을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내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위험한 데는 아니야. 내 연구 논문에 출연한 데이터도 시지 발견. 진우는 순간 망설였다. 뜬불은 잡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혹시 실장비 같은 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교수는 한이 못 썼다. 당연히 줄 거야. 정식으로 도움받는 거니까. 거기다 금일봉도 따로 챙겨줄게. 그렇게 진우는 알 수 없는 세계로 더 깊이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여전히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품은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기억이 어렴풋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책상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던 두 부부 중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뭐 하고 있냐? 진우는 책상에 앉은 채로 대답했다. 그냥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 잠깐 나와봐. 네? 집 앞이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진우는 대충 겉옷만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바로 앞 골목길, 검은색 세단이 불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부부는 차 안에 타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운전석 창문을 내리며 아버지가 웃었다. 공부만 하니까 답답하지 않냐? 오늘 기분 전환 좀 지켜줄게. 진우는 별다른 생각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성북구를 벗어나 당복고 미아 삼거리 쪽으로 달렸고 어느덧 대형 백화점 주차장에 멈췄다. 그날 부부는 진우에게 옷을 잔뜩 사주었다. 코트, 바지, 셔츠까지 하나하나 고르게 하면서 물었다. 어떤 색깔이 좋냐? 이 스타일이 더 괜찮지 않냐? 진우는 얼떨떨하게 고른 옷가지를 통해 안았다. 그들은 아낌없이 결제했고 쇼핑백은 산더미처럼 쌓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문득 생각했다. 이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나중에 치과의사나 되면 꼭 보답해야지. 다음날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찻길에 나가자 친구들이 몰려들었다. 야, 너 옷 장난 아니다. 비싼 거 입었네. 역시 서울 애들은 달다. 진우는 겉으로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할 정도로 천김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학과 교수 한 분이 진우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군, 혹시 어디 사니? 따로 자취합니다. 원룸 같은 데서? 비슷합니다. 교수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못하는 아닌데. 이쪽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보이거든. 진우는 웃어 넘기려 했지만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혹시 진우 군방에 고등학생 또래의 남학생이 보이지 않냐? 그 말을 듣자 진우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 반 구석 척탑 위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이 매일 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존재.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비슷한 걸 본 적 있습니다.
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교수는 낮게 속삭였다. 두 아이는 진우 춤을 휘치려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내 주변에 계속 머물면서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번 봐보자. 위험한 데는 아니야. 내 연구 논문의 티르난 데이터도 수집할 겸. 진우는 순간 망설였다. 뜬불은 잡는 일이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 없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혹시 실전비 같은 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교수는 환히 웃었다. 당연히 줄 거야. 정식으로 도움받는 거니까. 거기다 금일봉도 따로 챙겨줄게. 그렇게 진우는 알 수 없는 세계로 더 깊이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교수는 학점 이야기가 나오자 웃으며 말했다. 학점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같이 다녀오기만 해. 진우는 간절하게 덧붙였다. 다른 건 몰라도 학점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확실히 챙겨줄게. 그렇게 주말 약속이 잡혔다. 교수는 진우에게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진우는 둘 지시에 따라 주말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교수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가 차에 타자 교수는 별다른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서울을 벗어나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시골집 같았지만 바다이 바나서자 진우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곳은 오래된 밤집이었다. 밤집 안으로 들어서자 허름한 내부에 한 노무단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무단은 진우를 빤히 바라보며 숨짓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교수가 낮게 속삭였다. 이 아이에 대해 한번 봐주십시오. 노무단은 진우를 한참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야, 이건 뭐지? 교수가 덧붙였다. 저희가 본 고등학생 같은 남자아이 맞죠? 노무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보여. 확실히 보인다. 그런데 이건... 노무단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휘치려고 따라붙은 것도 아니야. 스스로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진우는 숨을 참으며 묻었다. 저 나쁜 건가요? 노무단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었다. 자네도 그걸 직접 본다고 했지? 지금도 보여?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보여. 한참 밤 안에 들어가면 제 방 구석에 서 있어요. 집이 어디지?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좋아, 한번 봐보자. 진우는 판두티 손을 내저었다. 안 됩니다. 집에는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요. 왜 안 되는데? 오다는 집요하게 물었다. 자네 밤만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지? 진우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지만 집은 안 됩니다. 노노다는 한숨을 쉬었다. 좋다.
집 안은 안 들어가더라도 집 앞까지만 가보자. 결국 진우는 끌려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시와 무단은 다시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다. 천북고 정릉동 골목, 진우가 사는 오래된 주택 앞에 도착했다. 모다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용히 창밖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진우 군, 내 방 창문은 저쪽이지? 네, 맞아요. 이 집. 1층 집 아니한다? 1층이에요. 2층은 없어요. 계단도 없고요. 모다는 가만히 짓물거렸다. 아니야, 잘 봐. 이 집 위에 뭔가 있어. 다락방이 됐든 숨겨진 공간이든 반드시 2층이 있어. 진우는 반환했다. 선생님, 정말 없습니다. 전 집을 다 알아요. 모다는 단호했다. 한번 찾아봐. 꼭 찾아봐.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오는 게 좋아. 진우는 망설이며 말했다. 근데 저는 이 집을 나가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모다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믿기지 못하는 거야. 너 이미 변하고 있어.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고 있어. 이 집에서 계속 머무르면. 모다는 말을 멈추었다. 너는 결국 내가 누구였는지도 잊게 될 거야. 모다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그리고 다시 날 찾아와. 진우는 고비를 끄덕이며 모단과 교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교수 역시 곁에서 덧붙였다. 진우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어. 하지만 진우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기현실처럼만 느껴졌다. 현실은 현실이잖아. 이 짐이 어디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혼자서 끊임없이 생각을 되뇌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작은 집에 이 짐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진우는 재물을 열고 다시 집 바깥으로 나섰다. 밤하늘 아래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생각보다 지붕이 높았다. 이 집 높이는 아니지만 어딘가 애매하게 높은 지붕. 그 높이가 진우의 가슴을 서서히 쥐어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진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도 덕도 어딜 봐도 올라갈 만한 계단은 없었다. 진우는 한참을 서성이다 문득 떠올랐다. 안방. 그가 부부가 지내던 안방을 향해 걸어갔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돌렸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대문으로 나가 입구 쪽에 작은 돌 하나를 문짝에 끼워두었다. 혹시 누가 들어오면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안방 문으로 다다랐다. 문을 살짝 밀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우는 점점 더 안방 안이 궁금해졌다. 가슴 깊숙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동시에 끌어올랐다.
안방문은 오래된 나무문이었다. 바깥쪽으로 살짝 틈이 보였다. 진우는 주방에서 가느다란 일자 드라이버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틈새를 찔렸다. 조심조심, 조금씩 볼을 밀어냈다. 따있다. 오래된 문이 잠긴 채로 억지로 열렸다. 진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어 열었다. 안방은 생각보다 너무 깨끗했다. 불길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가구도 살림살이도 거의 없었다. 침대와 작은 화장대 하나, 그리고 벽에 달린 작은 문. 그 문은 화장실이었다. 그런데 화장실 안쪽 찬장. 거기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수영장용 사다리가 달려 있었다. 진우는 숨을 삼키며 사다리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뭐지?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사다리 끝에는 작은 스위치가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스위치를 눌렀다. 희미한 송번등이 켜지면서 좁고 낮은 다락방 같은 공간이 드러났다. 높이는 약 1m 남짓. 성인 남성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거의 기어야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진우는 숨을 죽이고 손과 무릎으로 천천히 기어갔다. 서늘한 공기 속 현번든 불빛의 희미하게 드러나는 한 물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좁은 공간 안, 저 멀리 지프로 엮은 사람 모양의 형체가 누워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진짜 사람 크기 그대로 만들어진 지피냐. 더욱 끔찍했던 것은 지피년의 머리 도굴에는 사람 머리카락이 촘촘히 심어져 있었다. 진우는 땀에 젖은 손으로 지푸라기 인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달아나면서 그는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지프로 엮은 몸통 밑. 진짜 사람 손톱이 돋어 있었고 머리카락도 이음새마다 엉켜 있었다. 심지어 지피념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순간 진우는 몸이 얼어붙었다. 외투, 바지, 셔츠 모두 자신이 입던 옷이었다. 한 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옷들이 진우가 평소 나눔으로 넘겼던 혹은 무심코 맡긴 자신의 물건들이었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그 인형은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 걸어올 것 같은 심심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다. 안 돼. 진우는 공포에 질려 사다리를 기어 내려왔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급히 화장실 문을 닫고 걸쇠를 잠갔다. 허둥지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볼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털썩 쓰러졌다. 그러던 그때 퉁! 문간에서 볼이 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얼어붙은 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 아버지라 부르던 두 남자였다. 그는 대문 앞에 놓인 돌을 내려다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빠른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집 안을 휙휙 살피며 뭔가를 확인하듯 움직였다. 진우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남자는 진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진우야, 안에 있니?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 열심히 힘내야지. 남자는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진우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왜 그들은 매일 화장실 청소를 해줬을까? 왜 그의 방을 정리해 주었을까? 진우는 퍼즐을 맞추듯 모든 걸 깨달았다. 화장실 머리카락, 손톱, 옷가지들 모두 모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청소를 해준 건 배려가 아니었다. 그들은 진우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금 및 곤다. 좁고 어두운 바랏땅 한가운데 지피명이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다. 진우는 몸을 두루를 떨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어와던 경로를 꼭 씹었다. 정확히 자신의 방 천장 바로 위, 이념이 누워있는 자리. 즉, 매일 땅. 그 지피념이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 순간, 방 구석, 창문 쪽을 쓱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 액자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똑바로 진우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다. 나가야 한다. 당장 나가야 한다. 진우가 패닉에 빠져 소동되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진우는 숨을 숨겼다. 전화기 화면에는 아버지라고 저장된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 익숙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밥은 먹었니? 아버지야, 영화나. 영화나, 어디야? 진우는 순간 멍해졌다. 분명히 자신은 진우인데.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네, 아버지. 스스로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불려온 것처럼 입이 움직였다. 아버지. 지금 좀 바빠져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를 끊은지. 진우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진우인데 왜 난 영환이라고 불리고 대답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영환이라 부른 거지? 머릿속이 쿵쿵 몰렸다. 지끈거리는 고통과 함께 끔찍한 불길함이 진우를 집어삼켰다.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진우는 미친 듯이 짐도 챙기지 않고 짐을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오작정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이 짐 진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교수는 짧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다. 그렇지. 뭔가 있다고 했잖아. 교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저한테 왜 이런 거예요? 교수는 침착하게 물었다. 지금 어디냐? 오작정 걷고 있어요.
좋아. 우리 처음 만났던 장소로 다시 와다. 진우는 숨겹게 발걸음을 돌려 처음 교수에게 픽업됐던 서울 리곽의 작은 커피숍 근처로 향했다. 잠시 후 교수의 차가 나타났다. 진우는 털썩 조수석에 몸을 던졌다. 교수는 말없이 차를 몰아 근처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밥집 구석자리. 밥을 주문하고 교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야기 다 하자.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락방에서 본과 지피념, 자신의 물건들, 그리고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가 자신을 여만이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답하게 된 이야기까지 모두 쏟아냈다. 교수는 진지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 널 무단 선생님께 데려간 이유는 나 혼자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그 무단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내 지인인데 둘이 같은 걸 본다면 그건 틀림없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간 거야. 잠시지 5단과 교수나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흘러나왔다. 5단은 말했다. 자네, 이 학생 아끼는가? 이번 학기에 처음 만난 학생입니다. 하지만 왠지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잘 봤네. 5단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이런 걸 세단이라고 부르지. 진우라는 아이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 그를 집에 놔두면 그 아이는 진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게 될 거야.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 뒷밤만이라도 후려쳐서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사실 교수도 고민이 짚었다. 우속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남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드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진우 스스로도 처음에는 거절하고 돌아갔고, 그래서 교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었던 참이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펄떡이며 거의 울기 직전의 목소리로 외쳤다. 교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교수는 급히 중요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며 묻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뭘 본 거야? 진우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2층 다락방 지키념 제 물건들이 전부. 교수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너한테 뭔가를 심어두고 있었구나. 진우야, 너는 그 집에서 나오기로 확실히 결심한 거지? 교수님, 더 이상은 못 있어요. 절대 못 있어요. 좋아, 일단 당장 나와. 짐이고 뭐고 상관없어. 교수는 차분하게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완전히 책임질 형편은 안 된다. 당장 잘 곳 하나는 알아맞출게. 하지만 이후부터는 내가 스스로 살아야 해.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챙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우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혹시 그 무단 선생님 댁에 한 번만 더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오냐, 당연하지. 그날 저녁, 교수와 진우는 어두운 도로를 달려 모단의 단집으로 향했다.
오다는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머물러다. 학교고 뭐고 일단 다 접어두고 옥심부터 챙겨. 진우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방집 한 구석에 침낭 하나 딸고 지냈다. 별다른 부실이나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숨죽이며 시간만 흘러갔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진우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차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손이 보들보들 떨렸다. 그때 오단이 받아와 조용히 말했다. 전화기 좀 줘봐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건넸다. 오단은 튀어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도 그 남자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안녕하세요. 친척인데요. 진우 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요. 작은 손이라도 전하려고요.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오다는 능숙하게 받아쳤다. 네, 알겠습니다. 근처에서 뵙죠. 전화가 끊기고 오다는 조용히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비해다. 나랑 같이 가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서울로 향했다. 오다는 반집 복장을 모두 벗고 평범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 모습은 완전히 평범한 일반인이었다. 서울의 한 파트에 사람들이 뭉성대는 평일 오후, 진우와 무다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보가 들어섰다. 그들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마주 앉은 자리, 처음에는 민서와 형식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우다는 테이블 밑으로 조심스럽게 손짓을 보내며 진우에게 신호를 줬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학생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순간 파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파테 안. 오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기, 우리 잠깐 밖에서 대화 좀 할까요? 아버지라 불리던 남자는 순간 긴가민가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잠깐만 나가서 얘기합시다. 결국 부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우는 불안하게 손을 뭉켜쥔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골목 뒤쪽, 사람들이 드문 어두운 뒷골목. 모다는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 아버지라 불리던 남자는 흥칫물나며 걸음을 멈췄다. 뭐야, 고장났어. 들아 기웃듯이 말했다. 모다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넌 알아보잖아. 모두 신을 가진 놈이면서 못 본 척하는 거잖아. 아버지라 불리던 남자는 순간 굳은 얼굴로 말했다. 맞아. 근데 왜 자꾸 끼어들어?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박치고
지어주고 공부하라고 응원하고 좋은 법 쌓으려고 하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모다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게 덕 쌓는 짓이냐? 내가 글짓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들어와서 따갈릴까? 남자는 소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 짐냐? 너 나랑 지내면서 그렇게 서운했냐? 밤 떼겠다고? 뗄 거냐? 그러더니 한 발 다 나와 속삭였다. 너 1000만 원 내야 돼. 계약 어겼으니까.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다는 차디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개소리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사람 인생 그렇게 빨아먹고 사는 거 아니다. 아버지라 부르던 남자는 기가 막힌 듯 웃으며 말했다. 알았다.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진우와 무다는 재빨리 차로 돌아다 짐을 챙기러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저씨는 모단을 말아섰다. 모단은 낮게 미쳤다. 내가 여기서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는 얼른 짐만 챙겨서 튀어. 바 들고 나오려고 하지 마. 짐리한 것만 최대한 빨리. 진우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억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서둠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진우를 끌어안았다. 한산 반 한쪽에 서 있던 검은 교복을 입은 소년. 둘 소년이 이번엔 진짜도 진우를 뒤에서 꽉 껴안았다. 영혼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진우는 몸을 때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손발이 얼어붙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손직님, 손직님.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눈만 굴리며 미친 듯이 버텼다. 땀이 비 오듯 흘렸다. 들때 밖에서 모단이 고함이 들렸다. 그리고 오단딴딴 문이 부서지는 소리.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단이 들어왔다. 이럴 줄 알았다. 오단이 진우를 장아채자 그제야 몸이 첫 풀렸다. 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오단이 숨에 이끌려 짐을 따져나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진우는 척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오단은 조용히 말했다. 야, 그 아버지라는 놈 전화 받아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 영화나. 그 친숙한 목소리. 진우는 숨이 멎을 것 같다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모단이 핸드폰을 낚아채고 소리쳤다. 영환이는 개뿔. 영환이는 내가 죽였잖아. 이 개자식아.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 뭐야? 너 누구야? 모다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자식 죽여놓고 무슨 영환 파련이야. 내 너는 둔락 아이를 빼앗은 거야. 내가 데리고 있는 건 진우가 아니야. 그건 죽은 영환이도 진우도 아니다. 전화기 넘어. 모다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죽은 자식을 앞세워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냐. 상대방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 사이 소리는 점점 뭉개지고 잡음으로 번져갔다.
모다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밀쳤다. 너 그거 다 천벌 받을 거다. 네 자식도 천벌 받는 길을 걷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기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과 신 앞에 머리 조아려 길어야 네 죄가 벌어질 거다. 발을 차란 인생을 망치지 말고 이제 차란답게 살아. 순리대로 사다. 진우는 차 안에서 모단이의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벙벙했다. 모단은 시동을 걸고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진우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다는 짧게 웃었다. 아냐? 궁금하지도 않아? 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까 전화 통화할 때 확신이 들었다. 그늘집 아들 영환이라는 애. 아마 공부 스트레스 못 이겨서 스스로 생을 마다냈을 거야. 내가 본 영가의 모습은 고등학생쯤 됐어. 아마 너랑 비슷한 또래였을 거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갔잖아. 그래서 내가 선택된 거야. 자기 아들의 영가를 너한테 더 씌워서 천천히 아예 영환으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진우는 숨을 삼켰다. 모다는 덧붙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게 정말 친절했지. 부모처럼 다정하게 굴었지. 혹시 기억나냐? 옷 살 때 색깔 골라보라고 한 거. 그거 다 영환이라는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일 거야. 천천히 네 이름이 똘비가 아니라 영환으로 익숙해지고 결국엔 너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 집 아들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지. 진우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이산하게 희미해졌던 기억들이 그제야 이해가 갔다. 아, 진짜 서서히 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구나. 모다는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연이 다 이렇게 널 구하게 된 건지. 하지만 우리가 모시는 신께서 너를 이끌어줬다고 생각해. 나는 여기까지 휘줄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내 목이야. 지낼 데 없으면 우리 단집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조심님한테 담 하나 구해달라고 얘기해. 그날 밤 진우는 조심님과 연락해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그 후로 진우는 몇 달 동안 조심스레 살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씩 모단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잊혀졌던 얼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얼굴, 할아버지 얼굴, 그리고 어린 시절 진짜 가족들과 함께했던 기억들. 모든 게 마치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진우는 조용히 깨달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진짜 나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건 아마 누군가의 간절한 손길 덕분이었을 거야. 진짜 쉽지 않네요. 제가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어렵다고 느껴. 왜냐하면 귀신을 직접 본 사람은 그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결국 들은 이야기를 제 방식대로 상상해서 풀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생생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상상력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구나. 그런 생각.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오늘 이야기는 레전드 중의 레전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돔석고, 아니 동네 꼬마님. 이야기하면서 연기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로 그냥 본인이 투미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곧 빙의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봄랜입니다. 진짜 돔석고, 봄고, 봄내다. 별명도 아주 다양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동네 고모님이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그런지 단 한순간도 눈을 뗄 틈 없이 몰입해서 들었던 것 같다. 정말 레전드급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야기 전체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고 들었던 감정선과 여운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스타일로 발품이 끝납니다.